오늘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른 협약이 최종 체결됐습니다. 대한은행을 외국계 투자회사 스타펀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스타펀드의 대한은행 매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28일 금융위원회를 열어 스타펀드의 대한은행 매각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자산가치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발이가 70조짜리가 무슨 1조 7천억 원에 넘어가? 네,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TV를 봤었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지만 그 론스타 관련해서 5조 먹튀 사건이라고 네, 당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 론스타 사건이라는 걸 제가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스트레이트에. 근데 봤는데 이걸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봤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각한 이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구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는 정말. 네. 달성군의 후보자로 또 나오셨다고. 뭔 또 후보자까지 나왔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고.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세요 지금? 예. 제가 네. 네. 그 의원이 네. 예, 계시는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저는 달성군 예비 후보 박형용입니다. 네, 아이고 이 론스타 사건을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선뜻 들어가기가 네, 예, 맞습니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거를 좀 알려고 해도 일반 이제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이라든지 어리신 분들은 네. 어려워서 그냥 넘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좋습니다. 네, 일반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예. 네,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찍었었고. 그러면은 네. 정식적으로 후보님 소개를 좀.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달성군 예비후보 박형용입니다. 저 소개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1987년도에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해 6월 항쟁이 있었던 해인데 앞장서서 시위를 좀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가 정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뒤로 시민사회 운동을 한 10여 년간 하다가 또 국회의원 보좌관, 개혁국민정당 대구 대표를 하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당선 운동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 뒤로 또 한 10년 정도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또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또 잘 알게 되었고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또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달성군의 또 지역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석이 되어서 이 대구를 좀 바꾸는데 제가 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곳 대구에서 개혁의 이 푸른 피를 섞어야만이 우리 대구가 더 튼튼해지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출마를 해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예.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박대희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의원님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인연이 된 게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파헤치다가 이게 대구하고 밀접히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대구 시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론스타 사건을 살펴볼 이유가 뭘까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은 시민들이 좀 아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되지만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요? 예, 그 첫째는 이 규모가 너무 엄청나요. 규모가 엄청나고 론스타가 이 매각할 당시에 그 금액이 4조 한 6천억, 7천억 이런 거에 지금 또 이쪽에서 소송 걸어놓은 금액이 5조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합쳐서 10조입니다. 이 10조라는 금액은 우리 지금 추경으로 우리가 했는 게 11조 7천억. 코로나로 해가지고 추경하는 금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런 놀라운 점. 두 번째, 이 각본이 이게 매입하고 매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
각본 자체가 시나리오와 등장인물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네, 셋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가 또 되기는 됐는데 뭔가 의혹이 아직까지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이런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이런 놀라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우리가 꼭 살펴볼 이유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그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예,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예, 예. 내용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첫 번째부터 좀 풀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요? 예. 먼저 쉽게 그냥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오저 먹튀 사건부터 네, 최근에 그 오저 먹튀 아니 그 이미 지났는데 론스타 가물가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일반 시민분들은. 근데 갑자기 왜 론스타가 나와가지고 오조를 뭐 이렇게 소송을 국가 상대로 걸어가지고 뭐 이런 먹튀다. 얼마 전에 KBS 뉴스에도 나왔고, 네, 뭐 집중 보도도 네,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스트레이트도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그 무자격자가 이제 은행을 그걸- 팔아가지고 7천억 이제 받았는데 왜 다시 5조 원을 원하는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음. 얘기해 예. 줄 수 있을까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론스타가 이제 뭐 매각하고 갔으면은 많이 사실은 뭐 먹고 튀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송을 이제 국가 투자자 이제 협약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에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 국가가 개입해서 손해를 봤으면 소송을 걸 수 있는 뭐 국제 그 뭐 기준에 따라서 소송을 했는데 뭐 핵심은 뭐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이거죠. 예. 그것도 이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인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 제동을 건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저 홍콩 상하이 뱅크에 팔려고 했다가 또 우리 국내 하나은행에도 뭐 팔려고 했다가 이랬는데 정부에서 뭐 이러저런 이유를 대해 가지고 막았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 손해 본 차익하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이자하고 뭐 이런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그게 이제 5조 4천억 소송을 한 건데 좀 말은 안 되죠. 네. 근데 그걸 국가 상대로 일반 이런 금융기관이 했다는 게 그걸 또 현 정부가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게 솔직히 너무 좀 말이 안 돼. 좀 솔직히 어이가 없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근데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런 5조 원을 원하는 건지 지금에 와가지고 이미 다 지나서 그것도 저는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처음부터 론스타가 산업 자본이 아니라고 인정한 건가? 네. 뭐 그런 건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예. 아까 뭐 방금 우리 대희 씨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와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소송을 제기한 거는 한 2012년 매각하고 그 이후부터 아마 그 진행을 했을 거예요. 활동 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핵심으로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달성거리 추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기자가 그거 했을 때는 소송을 걸 줄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리석은 답변인 것 같아요. 이 론스타라는 거는 성격이 뭡니까? 투기 자본입니다. 예. 저 사모펀드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펀드가 이제 돈을 딱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이제 먹잇감을 찾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 또 재미를 본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정당한 거는 좋습니다. 헐값으로 어릴 때 나온 거 자기들이 사가지고 뭐 파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먹고 튀고 이래 했을 때 그 뒤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철저하잖아요. 네. 법률 그것도 빵빵할 테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 저는 계산을 이미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당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 자체는 그거 진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겁니다. 그런 진행됐던 게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판결 자체를 공개를 안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금융위랑 얘기를 했고 그거를 판결 결과를 국회에서도 알 수가 없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그런 합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럼 만약에 졌으면 지금이라도 국민 세금으로 그 돈을 갚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걔도 보면 모르면 누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지. 결과만 이게 이제 나중에 말이 되는 알게 건가?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여기서도 이제 의혹이 이제 하나 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산업자본이면 애시당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법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단지 그때 가능했다면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명령을 발동했을 때만 아. 이거를 인수할 수 있는 거지. 국내 우리 은행법 상으로는 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자본이면. 그런데 산업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ISD 이 소송에서도 그때 왜 인수할 당시에 산업은행이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네네네. 중대한 이 결함이 있는 부분만 우리 금융당국에서 제대로 이걸 어필을 해주고 제기를 했으면 소송에서도 괜찮을 텐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덮여버리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우리 금융당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거 뭐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완전히 뭘 했느냐는 네. 거예요. 일부러 치고 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네, 일부러 그냥 기관에서 아니 이거 대놓고 그냥 같이 그쵸. 뭔가 하는 것 같은 같이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단독 그 문서를 본 걸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론스타가 이명박한테 쓴 편지 내용에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때부터 그 손해를 봤다. 자기들이 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아서 그 당시 한국 정부가 도움을 안 줘가지고 외환은행을 팔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그날 그 정부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가 막심해서 소송을 걸 것이다. 아니 편지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적대적인 한국 국민들의 타겟이 돼. 그때 현 정부라고 하면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건가? 감정에 못 이겨. 맞지, 그렇지. 이명박 정부 때 그런 편지를 그 론스타에서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때 팔고 나갔지. 그 이제 외환은행을 팔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소송으로 자신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어진 거네요.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그 소송을 팔고 나가게 한 그 뭔가 계기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그 네. 후보자님께서는 2011년 당시에 네. 이명박의 그 론스타에 대해서 네. 알고 계셨었는지 음,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전으로 좀 돌아가 네. 볼게요. 네. 네네. 네, 아까 말씀했던 산업 네, 자본이었음에도 어떻게 이걸 인수했느냐.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야기하신 대로 IMF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외환위기를 맞아가지고 사실 외환은행도 조금 이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뭐 독일은행이나 이런 데도 이제 자본을 좀 유치하려고 외화를 좀 유치하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안 됐던 과정에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또 일부에서 평가는 이 시가가 거의 한 63조 정도 외환의 가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팔릴 때는 뭐 한 1조 얼마에 팔려서 거의 30분의 1 가격으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와, 완전 자, 그렇다면 이 네. 산업은 론스타가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산업은행이면 인수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산업은행이 뒤에 가서 이제 밝혀진 걸로는 맞단 말이에요. 네. 일본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골프장이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리고 몇십이나요? 그 자산 가치가 또 2조 5천억인가 2조를 넘으면 또 이게 못 인수하게 돼 있는데 자산 가치 3조가 넘고 와, 이런 거기에 뭐 네. 덮인 상태에서 외환은행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이 자체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하필 일본에 또 그걸 골프장 100개나 3억이라는 3조 네. 원이라는 그런 네.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죠. 뭐가 여기 그것뿐만은 또 아니잖아요. 산업자본이라고 네. 쳤는데 그거를 인수했다는 것도 불법이고 예. 그렇죠. 그리고 산업자본인 거는 자 몰랐다 치고 사모펀드라는 어떤 그런 뭐 펀드 회사가 또 우리 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인수하기도 어려운데 그 예외 조항이라는 게 이제 이야기 나오는 그 자기 자본 비율. 은행이 이제 뭐 고객들이 요구했을 때 돈을 돌려주고 할 수 있는 보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 이게 이제 BIS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게 예를 들어서 8% 이하가 되면 이게 이제 부실은행 돼가지고 팔 수 있다 이래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갑자기 뭐 9점 몇 프로 이래 되다가 갑자기 이게
이 매각 그 이제 시점 막 결정하는 그 시점 전후해서 6.16%로 해가지고 이게 외환은행에서 네. 금융위원회로 뭐 팩스 한 장 뚝 날아갔는데 그것도 뭐 의혹이 많은데 팩스 자체도 네. 이래 하면서 이제 예외 조항을 또 적용하고 그래 뭐 이중 삼중의 어떤 그런 의혹 속에서 이제 이게 매각이 진행되는 것이죠. 뭔가 이거 약간 짠 거 같은 이런 갑자기 확 내려가는 이게 내려가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가 이제 2011년이면은 이명박 정부가 네. 들었었을 텐데 네. 한국 정부가 네. 그런 금융기관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업을 뭐 허가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을까요? 매각이 2008년이니까 2008년이고 하면은 이명박 정부 때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럼- 소송 제기대가 들어온 것도 2012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것도 매각하는 것도 예를 들어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왜냐하면은 네네. 그때 이제 막 그거 돼가지고 이 외환은행을 인수해가 이 론스타에서 이제 외환카드를 이제 합병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 또 이 장난이 들어갔잖아요. 네. 외환카드를 헐값 매각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우량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그걸 안 하고 이래 하면서 결국 이건 나중에 가서도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 판결이 났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강제 매각.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각을 못하게 하고 네네. 그거는 이제 참 2008년도 얘기지만 네네.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매각 당시에도 이제 그런 근거를 적용했다면 먹튀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네, 그때 그렇게 2008년도 그 시점에. 증거를 제시했다라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BI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BIS가 예. 그 9.0 되는 지수에서 갑자기 내려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했던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는 게 저는 지금 강력하게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부터. 위원회 쪽에서 BIS를 그 이제 두 가지 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걸로는 근데 이분이 2005년도인가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오타도 있고 유유가가 정권인가 뭐 그런 오타도 있고